안녕하세요. 선의를 원수로 돌려받을 뻔했던 서울 사는 박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결혼한 뒤 정말 많은 일을 겪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관련해서요. 좋았던 나날도 있었지만 때론 분노하고 충격적인 슬픔에도 빠졌다가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죠. 결혼한 뒤 남편과만 자식 낳고 잘 살면 그만인 줄 알았더니 시댁 식구들로 인해 이렇게 인생이 다사다난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곳엔 가족이나 시댁에 대한 사연들이 많은 것 같아 저도 조심스레 사연을 신청해보게 됐어요.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은 형편이 좀 어려웠어요. 부모님은 다정하고 성실하셨는데 다만 운이 조금 없으셨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턴 대학 입시를 포기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집 형편을 신경 써서 대학을 포기한 줄 알고 많이 미안해하셨어요. 그런데 전 정말 공부에 흥미도 없고 별로 소질도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물론 집 형편이 좀 넉넉했다면 그래도 대학에 가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관심 있던 미술을 본격적으로 배워보고 싶다고 졸랐을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당시 저희 집 형편에 비싼 미대 입신 꿈도 못 꿀 일이었고 그렇다고 아무 대학에나 진학해 부모님께 등록금 부담만 안겨드리는 건 더 아깝게 느껴졌어요. 결국 전 대학 대신 바로 사회에 나가야겠다고 마음을 굳혔던 거죠. 자격증을 따고 경력을 쌓으며 몇 번의 이직 끝에 연봉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었어요. 고졸의 중소기업 직원치고 나쁘지 않은 연봉이라 노력하며 살아온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함께 부피를 키워갈 수 있었죠.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전 트럭 운전을 하던 남편을 만나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우리 선이가 착하고 야무진데 가끔 좀 덜렁대는 면이 있어. 자네가 그럴 때 옆에서 잘 챙겨준다면 참 고맙겠네. 우리 선이 정말 잘 부탁하네. 알죠. 선이 가끔 허당인 거. 전 그런 모습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제가 책임지고 선이 비 올 때나 눈 올 때나 잘 챙겨주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앞으로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 남편은 저보다 2살 연상으로 듬직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참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남편은 책임감도 강해 결혼 생활 내내 아들이 없던 친정일에 발벗고 나서줬습니다. 부모님이 병원에 가실 일이라도 생기면 일을 빼서라도 직접 차로 모시고 갔고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땐 맞사이로서 장례도 꼼꼼하고 든든하게 챙겨주더라고요. 제 동생이 결혼한 뒤엔 제부에게도 친형제를 대하듯 살갑게 잘 살펴주었고요. 형부는 사람이 정말 듬직한 것 같아. 알지? 우리 남편이 우리 아주버님보다 형부를 은근히 더 좋아하는 거. 동생이 둘이나 있어서 그런가? 제 동생은 저희 남편이 3남매 중 장남이어서 그렇게 듬직한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동생 말처럼 남편에겐 시동생과 시누이 이렇게 2 동생이 있었는데요. 장남이었어도 그렇겠지만 시어머니께서 오래 편찮으시다 일찍 돌아가셨기에 남편은 자신이 일찍 의젓해진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내가 27살 때였지만 어머닌 거의 10년 넘게 투병하셨어. 집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어서 아버지가 고생을 많이 하셨지. 그래서 난 일찍 취직해서 아버지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대학은 가야 된다고 그렇게 타박을 하시는 거야. 집이 넉넉하지 못한 거지 자식들 대학도 못 보내줄 정도는 아니라면서. 난 어차피 공부도 잘 못했었는데 그런 아버지 생각해서 전무대는 어찌저찌 가게 됐었지. 전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알던 남편의 따뜻함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 남편의 곁에서 오래도록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고 싶었죠. 그런 남편처럼 시동생도 마음이 참 선한 사람이었어요. 형수님, 생일 축하드려요. 어머, 도련님, 뭐 이렇게 비싼 걸 사오셨어요? 별로 안 비싸게 샀어요. 어디서 백화점 상품권을 좀 선물 받았거든요. 저처럼 원래 공부에 흥미가 없었다던 남편과 다르게 시동생과 시누인 공부를 정말 잘했다더군요.
두 사람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명문대 출신이었죠. 시동생은 IT 관련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산에 모래 저렴하게 올라왔는데 형이랑 형수님 생각이 났다. 어디서 상품권이 생겼다. 출장 다녀오는 길에 면세가가 괜찮은 것 같다. 그냥 하나 사왔다 등등. 제게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하며 선물을 많이도 해줬습니다. 물론 제게만 그랬던 건 아니고 제 남편과 시누이 시아버지도 정말 잘 챙기던 사람이었죠. 제가 대학 다니는 동안 형이 정말 많이 챙기고 도와줬거든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가족들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번듯한 인생을 살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은 만큼 돌려줘야죠. 제가 착해서 가족들을 잘 챙기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저도 겸손하기까지 한 시동생을 참 많이 아꼈습니다. 반면 시누인 얘기가 좀 달랐어요. 아빠, 나 짜장면이랑 탕수육 먹고 싶은데 좀 시켜줘. 아, 양장피도. 야, 마재현. 넌 돈도 많이 버는 애가 먹고 싶으면 네 돈으로 시켜 먹지. 왜 아버지대로 시켜달래? 대학 다닐 때도 스스로 알바할 생각은 안 하고 아버지랑 나한테 용돈 달라 뭐 사달라 그렇게 돈도 나더니 너 직장인 돼서도 그러냐? 너 대체 언제 철들래? 아, 내가 뭐 나 돈 별로 없어. 이번에 코 재수술하는데 다 썼단 말이야. 그놈의 성형은 대체 몇 번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좋은 대기업 다니면서 설마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다고? 그놈의 백화점 쇼핑 그렇게 해대고 해외여행을 수도 없이 돌아다니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 돈으로 아버지께 제발 한 번이라도 효도 좀 해봐라. 어? 아, 진짜 오랜만에 아빠 집 와서 좀 편히 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잘난 척 잔소리야. 똥통 대학 나와서 트럭이나 모는 게. 뭐? 너 오빠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이, 몰라. 진짜 짜증나 정말. 막내였던 시누인 좀 오냐오냐 자랐다더군요. 시어머니가 병을 얻으시며 시누인 어렸던 나이부터 엄마의 보살핌을 받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막내였으니 남편과 시동생보다 시누이가 엄마의 손길이 가장 필요했을 텐데 그러질 못했으니 시아버지도 남편과 시동생도 모두 그런 시누이를 안쓰럽게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좀 제멋대로 굴더라도 우리 재현인 가여우니까 하는 마음에 아무도 모질게 굴질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시아버지 마음이 많이 여리고 다정한 분이었기에 더더욱 안쓰러운 막내딸에게 약하셨던 거죠. 가여웠으면 그만큼 더 제대로 가르쳤어야 했는데 우리 가족들이 너무 물렀던 거야. 아무리 오냐오냐 했다고 해도 그렇지 저렇게 철이 없게 클 줄은. 아휴, 어떻게든 스스로 학비 벌어서 대학 다니려던 준혁이랑 다르게 재현이겐 학비가 뭐야. 학비부터 자기 쓸 용돈까지 전부 아버지랑 나한테 달라고 했어.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하게. 친구들이랑 여행 가게 여행비마저 달라고 하는데 진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난 혼을 냈었거든. 근데 아버진 그냥 웬만한 요구는 다 들어주시더라고. 걔가 딱 대학에 입학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재현이가 많이 우울해했었거든. 그게 생각나서 그냥 더 해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 남편에게 들어보니 시누인 그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나서도 가족들에게 10원 하나 쓴 적이 없다더군요. 시누이도 시동생처럼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께 그 흔한 빨간 내복 한 벌 해드린 적 없이 여전히 이거 해달라 저거 사달라 하기 바빴다네요. 그나마 시누이를 혼냈던 남편과 다르게 시아버지처럼 마음이 여렸던 시동생은 이래도 허 저래도 허허 하곤 했는데요. 시누인 그런 시동생에게도 한 번씩 연락해 용돈을 받아내곤 했죠. 시누인 그렇게 경제관념과 철만 없는 게 아니라 인성도 정말 모자랐습니다. 특히 자기보다 학벌이나 사회적 직업이 못하다고 생각되면 사람을 그렇게 깔보더라고요. 자신을 그렇게 챙겨줬던 제 남편을 똥통 대학 나와 트럭 몰고 다니는 노가다꾼이라며 폄하하곤 했으니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남편에게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더욱 반발심을 가졌고 그 화살을 만만해 보이는 저한테까지 돌리려고 하더군요. 남편에게 복수하듯 절 대놓고 무시하고 깔보는 태도로 말이죠. 새언닌 선준이 낳고 나서 그냥 여자이긴 포기한 거예요?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맨날 화장도 잘 안 하고 옷도 대충 입고 다니잖아요. 저 봐요. 여잔 이렇게 좀 꾸며야죠. 피부과도 좀 다니고 옷도 원피스 같은 것도 좀 사고 해요. 아, 아니다. 오빠랑 세연이는 저만큼 벌이가 안 돼서 힘들겠구나. 아, 미안해요. 세연이는 안 꾸미는 게 아니라 못 꾸미는 거였는데 제가 그걸 잠깐 잊었네요. 오빠, 가장으로서 좀 부끄러운 줄 알아. 오빠가 능력이 안 되니까 세연이가 애 낳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얼굴도 몸매도 엉망이 되어 가잖아. 아가씨, 하루 종일 운전하면서 트럭 모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그 힘든 일 하면서 제 남편 돈 적지 않게 벌어요. 아가씨가 무시할 정도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 둘이 벌이 합하면 아가씨 벌이보다 많아요. 아, 네네. 그렇게 오빠 벌이가 많아서 애 낳고 반년 만에 복직했어요? 난 우리 아들 넉넉하게 키워주고 싶어서 내 선택으로 일찍 직장에 복귀한 거예요. 생활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아가씨처럼 명품으로 치장하고 성형하고 비싼 관리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가씨처럼 꾸미고 다니진 않아도 머리도 옷 매무새도 단정하면 됐죠. 아가씨, 아무리 직업이 좋고 잘 꾸미면 뭐해요? 얼굴이나 몸매가 아니라 인성이 갈수록 더 엉망이 되어가는데. 뭐라고요? 새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아가씨는 생각 없이 떠오른 말 그대로 배서라도 툭툭 뱉으면서 막상 자기가 막말 들으니까 기분 나빠요? 아가씨가 발끈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기분 나쁜 거예요. 어디 버릇없이 오빠한테 부끄럽다 어쩐다 소리를 해요? 내 앞에서 또 그런 소리 해봐요. 난 그런 거 절대 못 참아요. 하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전 참지 않고 신우에게 고스란히 받은 대로 돌려줬어요. 평소 제 남편에게 하도 막말을 해대 속으로 벼르고 있었거든요. 이놈 잘 걸렸다 싶었던 거죠. 그랬더니 신우인 그 뒤로 이를 갈며 저만 보면 더 시비를 걸려고 하더군요. 선준아, 넌 큰일 났다. 요즘엔 부모가 똑똑해야 자식들 공부도 잘 봐주고 교육도 똑똑하게 시켜줄 수 있는 법인데 넌 어쩌니? 너희 엄마도 아빠도 가방끈이 너무 짧아서. 지금 어린애 앞에서 무슨 헛소리예요? 그리고 아가씨 걱정부터 하세요. 전 아가씨가 누구랑 결혼해서 애 낳는다고 생각하면 그 애가 너무 걱정되거든요.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라는데 애가 아가씨 인성을 보면 뭘 배울까 싶어서요. 새언니, 언닌 학사모 같은 거 한 번도 안 써봤죠? 하긴 대학 문턱이나 가봐서 졸업 학사모를 써보지. TV에 저런 대학생들 졸업하는 장면 나오면 엄청 배 아프겠다. 그죠? 제 동생 대학 졸업할 때 축하하러 가서 한번 써봤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 제가 배까지 아파요? 아가씨는 학사모 써본 게 그렇게 자랑할 거리예요? 자랑할 게 그렇게 없나? 전 그럴 때마다 똑같이 되갚아줬습니다. 시아버지가 같이 자리에 계실 때도 있었는데 솔직히 저도 그렇게까지 나쁘게 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이 웬만큼 못돼야 말이죠. 저보다 나이가 5살이나 어린 사람이 사사건건 어떻게 저런 못된 말만 골라 하는지 도저히 봐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시아버진 그럴 때마다 신우일 나무라시며 제게 많이 미안해하셨죠. 시아버지도 신우이가 부끄러운 행동을 한다는 건 잘 알고 계셨으니까요. 그렇게 번번이 제게 역으로 면박을 당하고 시아버지에게 혼돈하고 제 남편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신우인 시비를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신우이가 시댁에 잘 오지 않아 자주 마주치지 않아 다행이었죠. 아가씨는 왜 그렇게 형님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드는지 모르겠어요. 가족인데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동성 그나마 서방님이랑 같은 대학 나와서 아가씨처럼 대기업 다니니까 아가씨가 무시를 안 하는 거야. 나도 가족끼리 제발 사이좋게 좀 지내고 싶다. 대체 언제 철이 들런지. 아버님도 갈수록 아가씨한테 자주 화내고 나한테 미안해 하시는데 아버님 사과받는 것도 정말 마음 불편해. 제가 결혼한 지 3년 뒤 시동생도 결혼을 했습니다. 동선 시동생의 대학 후배로 대기업 계열 의류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렇게 학벌도 직업도 자신에게 밀리지 않으니 신우이가 동선 그렇게 무시하지 않더라고요. 동서가 제 남편과 달리 자신을 오냐오냐 했던 시동생이 아내였던 것도 물론 한몫했겠죠. 그렇다고 그 인성이 어디 가겠나요? 신우인 동서에게도 말을 생각 없이 내뱉긴 했는데요. 시동생처럼 성격이 둥글둥글했던 동선, 그런 신우이와도 적당히 잘 지내더라고요. 물론 저도 저 임신해서 살쪘을 때 남편 바람나면 어쩌냐는 말 같은 거 들었을 땐 기분 나빴죠. 그때 아주버님이 대신 화내주셔서 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가씨가 제 대학 친구랑 아는 사이더라고요. 만약 결혼 전에 사회에서 만났으면 친구가 됐을지도 모를 사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반갑기도 하고, 아가씨도 그걸 알고 나선 저한텐 좀 친하게 굴더라고요. 형님한테 나쁘게 구는 거 볼 땐 솔직히 인상이 확 찌푸려지는데,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웬만하면 잘 지내려고 하고 있어요. 전 동서와 나름대로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동선 누구와도 두루두루 대화를 잘 나누고 처세술도 좋은 편이었거든요. 다만 좀 얌체에 손해를 좀 보기 싫어하는 편이라 명절 같은 땐 은근히 일을 제게 많이 미뤘는데요. 그래도 형님 하며 뭐라도 하는 체를 했으니 그리 밉진 않았습니다. 재수 씨 말이야. 나나 당신한테 살가운 것 같으면서도 가만 보면 딱 직장 동료나 상사 대하듯 좀 거리를 두는 것 같아. 당신도 그래?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 그래도 뭐 가족이라도 평생 모르고 살아온 사이인데 마음을 다 터놓고 지내기 쉽나? 동서처럼 사회생활 하듯이 시댁 식구들을 대할 수도 있는 거지 뭐. 남편의 말처럼 동서와 가족들의 사이는 딱 친한 직장 동료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다 잘 지내보려는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게 나쁘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런 동서와 좀 더 친해지고 싶었지만 서두르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평생 가족으로 보고 살 사이니 시간은 많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서와 가족으로 지낼 수 있던 시간은 생각보다 너무 짧았더군요. 여보, 오늘 서방님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술 한잔하고 온다더니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또 야근이 생겼대. 또? 저번에도 그래서 못 만나지 않았어? 얘기 들어보면 서방님 요새 야근 정말 많은 것 같아. 저번엔 주말에도 출근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걔네 팀의 인력 충원이 안 되고 있다나 봐. 일은 해치우고 계속 생기지 뭐. 그리고 인력 충원은 안 되지, 위에선 쪼지. 걔도 아주 미쳐버릴 것 같대. 저번에 너무 힘들다고 그 약한 소리 한번 안 하던 녀석이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 이번에 술도 스트레스 좀 풀고 싶다고 걔가 먹자고 한 건데 너무 걱정이다. 과로 그거 진짜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잖아. 당시 시동생은 회사 일로 과로가 심했습니다. 그때가 시동생이 동서와 결혼한 지 4년 정도 됐을 때였죠. 대기업이 돈을 많이 주는 만큼 일도 정말 많다고 하잖아요. 그때 시동생을 보니 그 말이 뼈저리게 체감이 되더군요. 서방님, 요새 괜찮은 거 맞아요? 아우, 다크서클 좀 봐. 볼도 푹 팬 게 살도 엄청 빠졌나 봐요. 일도 좋지만 건강 안 챙기면 큰일 나요. 제가 옆에서 챙겨준다고 챙겨주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회사까지 쫓아가서 챙겨줄 수도 없으니 저도 참 답답해요, 형님. 회사가 사람을 아주 갈아놓고 있다니까요. 괜히 그런 말 하지 마, 여보. 형하고 형수님 걱정하잖아. 형수님, 전 괜찮아요. 그래도 곧 다른 부서에서 인원 충원될 거래요. 그렇게 새로 사람도 오고 이 바쁜 시즌도 좀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죠 뭐.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한 번은 시아버지 생신이라 시댁에서 시동생을 만났었는데 어찌나 몰골이 퀭하고 살도 빠졌던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전에 여동생에게 추천받았던 한의원에서 한약이라도 좀 지어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뭔가를 챙겨주기도 전에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어요. 이 아침부터 아버지가 웬일이시지? 아버님이 전화하셨어? 그러네. 예,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재호야, 준혁이가, 우리 준혁이가
어느 날 아침 시아버지께서 남편에게 전화 거셨더군요. 그때 전 막 출근하려던 참이었고 남편은 일이 없는 날이라 아이의 어린이집 등원 준비를 시키고 있었죠.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오열을 하며 충격적인 말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우세요? 준혁이가 왜요? 네? 울지만 말고 말씀 좀 해보세요. 저 무섭다고요. 준혁이가 갔어. 네 엄마 곁으로 갔다. 네? 준혁이가 뭐가 어쨌다고요? 갑자기 시동생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고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당장 시동생이 실려갔다던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형님, 동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아침에 알람을 듣고 일어났는데요. 남편이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살펴봤더니 숨을 안 쉬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구급차 불렀는데 이미 남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병원에선 급성 심근경색이라는데 세상에 이런 허망한 죽음이 어디 있어요. 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시동생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새벽에 조용히 숨을 거둔 뒤더군요. 너무나 허망한 마지막이었죠. 동선 제품에 안겨 흐느꼈고 시아버진 장례를 치르는 내내 울부짖으셨습니다. 마누라 먼저 보내고 그 뒤는 나 알 줄 알았더니 준혁이 네가 왜 그렇게 서둘러 떠난 거냐. 이 어린은 애민 또 어떻게 살라고. 준혁아, 이 형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 모두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 와중에 동서와 조카에게 하나 다행이었던 건 시동생의 회사에서 시동생의 사망 원인이 과로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걸 빠르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대기업이라 그런지 책임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신속하게 산지를 인정해주고 보상도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회사가 책임지고 사과도 해줘서 애 아빠 가는 길에 조금의 위로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형님. 저 유족연금도 연금으로 안 받고 그냥 일시금으로 받았어요. 다달이 나오는 연금 볼 때마다 남편 생각에 너무 괴로울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 돈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제 애 아빠도 없는데. 시동생 생각에 너무 괴로웠던 동선, 집을 팔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3살 된 아들을 데리고서요. 전 그런 동서가 걱정되어 처음엔 자주 전화를 걸었죠. 동서, 잘 지내고 있어? 이사한 동네는 괜찮아? 네, 괜찮아요. 애도 잘 적응하고 있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내가 한번 찾아가고 싶은데 집 좀 알려줄 수 있어? 동서가 잘 지내는지 걱정돼서. 아니에요. 다음에요, 형님. 지금은 혼자 차분하게 마음 좀 정리하고 싶어서요.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저는 동서를 만나 더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친정도 지방이고 형제가 없는 외동이었기에 저라도 뭐라도 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선 정중히 거절하더군요. 그냥 내버려둬요, 새언니. 알아서 잘 살겠지 뭘 그렇게 걱정해요.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인데 나한테나 뭐라도 좀 해줘요, 새언니. 나 요즘에 투자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엄청 좋은 투자 정보가 있거든요. 새언니랑 오빠 돈 좀 모아놓은 거 있죠? 그거 나한테 한번 맡겨봐요. 네? 내가 진짜 그 돈 2배로 불려줄 테니까요. 저는 시아버지가 걱정되어 남편과 함께 시댁에도 자주 갔었는데요. 시누이가 전과 다르게 우리처럼 시댁에 자주 오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시누이도 나름 자식이라고 시아버지를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시누이는 시동생이 세상을 떠나기 전부터 그 좋은 회사도 그만두고 무슨 금융과 투자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더군요. 왜 회사를 그만둔 건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자꾸 저와 남편에게 돈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저와 남편은 시누이를 신용하지 못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한 방을 믿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 돈을 투자하는 위험을 감수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딱 잘라 거절했는데
신우인 계속 우리에게 돈돈거리더군요. 결국 남편이 신우에게 버럭 화를 냈죠. 안 한다고. 너 대체 요즘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너 솔직하게 말해봐. 회사 왜 때려치웠어? 누가 너한테 투자가 돈이 쏠쏠하다고 바람이라도 넣었어? 언젠 우리 그렇게 무시하더니 싫다는데 왜 이렇게 돈돈거려? 아,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부탁 안 한다, 안 해. 준혁 오빠였으면 해줬을 거야. 이 인정머리 없는 인간아. 그래, 누가 이쪽에서 잘만 하면 떼돈 번다고 알려주더라. 원래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푼돈이 아니라 큰돈 굴리면서 사는 거야. 전문대 나와서 트럭이나 모는 오빠가 뭘 알겠어? 아우, 됐어. 때려치워. 돈을 불려준데도 싫대. 왜? 그리고 우린 얼마 뒤 신우이가 왜 그렇게 시댁에 자주 왔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크게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실은 재현이가 회사 그만두고 금융투자일을 해보고 싶은데 한 번만 도와달라기에 몇 번 내가 돈을 줬었다. 조금 모아둔 노후 자금에서 좀 떼서 말이다. 그런데 내가 더는 안 된다고 했더니 이 집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달라고 떼를 쓰지 뭐냐. 너무 기가 막혀서 넌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화를 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삐져선 자기 엄마 유품이 큰 반지까지 훔쳐서 집을 나가버리더라. 나중에 반지 없어진 걸 알고 전화해서 호통을 쳤더니만 그 뒤론 집에 발길도 안 해. 아휴, 내가 애를 오냐오냐 하다 금수로 키웠다, 금수로. 신우인 시아버지에게 돈을 뜯어내려 시댁에 자주 왔었던 겁니다. 심지어 시어머니의 유품을 훔치고 시아버지께 대출까지 요구했다는 말에 정말 기함을 했어요. 남편은 바로 신우에게 전화해 욕을 퍼부었죠. 야, 마재현, 네가 사람이냐? 어떻게 어머니 반지를 훔쳐? 너 그거 빨리 아버지께 안 돌려드려? 이미 팔아서 돈도 다 썼는데 아빠가 사람 짜증나게 하니까 그렇지. 근데 그게 오빠 거도 아닌데 왜 오빠가 난리야? 뭐? 야, 아버지 노후 자금까지 뜯어가 놓고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달라는 게 자식 입에서 나올 소리야? 아버지 등골을 남김없이 다 파먹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아버지도 오죽 어이가 없으셨으면 너한테 썩을 자식이란 말까지 하셨겠어? 너 앞으로 영원히 아버지 집에 오지 마. 알았어? 난 그냥 너 같은 거 없는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살 테니까 내 눈에 띄면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나도 큰오빠 싫어. 안 봐. 안 보고 살면 되잖아. 아빠 내가 보고 살든 말든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셔. 웃겨 정말.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던 남편은 그날부로 신우이와의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시아버지도 그땐 신우이에게 단단히 화가 나셨었는데 그래도 신우인 한 번씩 우릴 피해 시아버지를 보고 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시아버진 그래도 자식이니 오면 밥은 챙겨주셨던 것 같은데 절대로 더는 돈을 해주진 않으셨죠. 와서 한 번씩 돈 얘기를 꺼낼 때마다 그럴 거면 오지 말라고 했더니만 입을 다물긴 하더구나. 대체 걔를 어째야 하니. 아휴. 다행히 시아버지가 돈에 대한 마음은 굳게 걸어 잠그신 것 같아 그나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우이와 인연을 끊은 지 1년 반, 시동생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반쯤 되었던 어느 날, 전 오랜만에 걸려온 동서의 전화를 받게 됐어요. 그동안 가끔 통화는 했는데 동서가 매번 거절해 얼굴은 보지 못했거든요. 남편이 조카를 걱정해 남편과 함께 동서를 좀 살펴주고 싶었건만 많이 아쉬웠죠. 그래도 잘 지내고 있겠지 생각했는데 그날 동서가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실은 저 부탁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부탁? 무슨 부탁? 저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빌려주실 수 있는 대로 좀 많이요. 저희 애가 요즘 많이 아파요. 병명도 처음 들어본 희귀병에 걸렸는데 그게 보험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뭐? 희귀병? 아니, 애가 얼마나 아픈데. 그래도 동서, 서방님이 남긴 유산이랑 산재로 받은 돈도 있잖아. 그리고 동서벌이도 적지 않은데 돈이 그렇게나 많이 부족해? 그게 실은 저 이사하고 바로 직장을 그만뒀거든요. 혼자 애 키우고 하려니까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기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퇴직금이랑 가진 돈 거의 다 해서 사업을 시작했었어요. 근데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정말이었더라고요. 분명 잘 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쫄딱 망해서 저 지금 가진 게 없어요. 여태 애취로비도 집 팔고 전셋집으로 옮겨서 겨우 충당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 떨어져 가고 있고요. 제발 저 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동서의 근황은 처참하더군요. 그 야무졌던 사람이 재산을 다 말아먹고 애는 희귀병까지 걸렸다니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전 우는 동서를 위로해준 뒤 남편과 이야기해보겠다고 말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일을 마치고 들어온 남편에게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 또한 시동생 생각이 났는지 갑자기 냉장고로 가서 소주를 꺼내 들이키곤 눈물을 보였죠. 내가 나쁜 형이야. 내가 재수 씨가 안 만난다고 해도 내가 억지로라도 찾아가서 재수 씨랑 애 사는 모습을 살폈어야 했는데 계속 사정이 안 좋아서 만나길 피했던 거였어. 여보, 우리 이번에 집 이사해서 돈 많이 없는 거 알아. 그래도 준혁이 생각해서 우리 재수 씨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왜 안 되겠어. 나도 도와주고 싶어서 당신한테 말 꺼낸 거야. 서방님이 없어도 동서도 애도 우리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야지. 애는 살려야 하잖아. 우린 상의 끝에 4천만 원 정도 들었던 적금을 깨서 동서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에겐 적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겐 정말 피 같은 돈이었죠. 그리고 그 얘기를 했더니 동선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다며 오열을 하더라고요. 여보세요? 여보. 나 동서 만나기로 한 카페 거의 다 도착했어. 벌써? 7시까지 만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아직 30분이나 남았는데. 차 막힐까봐 조금 일찍 퇴근하고 서둘러서 왔지. 근데 생각보다 차가 안 막히더라고. 선준이는 엄마가 데려가서 저녁 챙겨주고 한다고 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당신은 많이 늦어? 동서 보고 싶다며. 서둘러서 가고 있는데 고속도로가 좀 밀렸어. 그래도 서울 거의 다 왔어. 차고지에 트럭 두고 최대한 빨리 가볼게. 저는 돈을 빌려주며 동서의 얼굴도 보기 위해 동서와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날 아이가 입원했다는 병원도 물어보고 동서를 많이 위로해 주려고도 했죠. 약속 장소에 좀 일찍 도착했던 전 카페에서 여유롭게 동서를 기다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카페에 딱 들어갔더니 저 앞에 동서가 먼저 도착해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동서는 절 등지고 앉아있어서 절 발견하지 못했는데 뒷모습이어도 전 동서를 금방 알아볼 수 있었죠. 그런데 인사를 하려고 보니 동서가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조용히 동서에게 다가갔는데요. 웃음기 가득한 목소리로 통화하던 동서의 말을 듣고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 이미 도착해서 형님이랑 아주버님 기다리고 있지. 얼마에 뜯어내기로 했냐고? 꼴랑 4천 빌려준댄다. 하긴 두 사람 입장에서 그것도 큰 돈이겠지. 네가 시킨 대로 내가 애가 아프다고 질질 짜니까 형님 바로 속더라. 역시 고졸이어서 그런지 속여먹기 쉽더라고. 희귀병은 무슨. 우리 엄마랑 아빠 집에서 천하태평하게 잘만 살고 있는데 우선 오늘 돈만 받아낸 뒤에 대충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잘 피해 다니려고. 너무 기가 막혀 저는 입을 떡 벌렸어요. 동선 제게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동선 깔깔대기까지 하며 자신의 거짓말을 통화 상대방에게 아주 자랑처럼 떠벌리고 있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던 전 서서히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에 바로 달려가 동서의 휴대폰을 빼앗은 뒤 소리쳤어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전 동서에게 글을 시켰다던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려 휴대폰 액정에 떠있던 통화 상대 이름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이름 3글자를 보고 한 번 더 뒤로 넘어갈 뻔했네요. 제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급하게 통료를 종료해버린 그 사람은 마재현, 바로 신우이였거든요. 형님, 언제부터 뒤에 계셨어요? 다 들으셨어요? 그래, 다 들었어.
애가 아프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것도, 내가 고졸이라 속이기 쉬웠다는 것도 전부 다. 대체 뭐야? 어디서부터 거짓말이야? 애 키우고 회사 다니기 힘들어서 회사도 그만뒀다더니 그것부터 다 거짓말이었어? 애 지금 동서 친정에 보내놓은 거야? 그게 형님 우선 진정하시고.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그 4천만 원 너한테 누술지 몰라도 우리한테 피 같은 돈이었어. 그래도 서방님 생각해서 도와주려고 한 건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동서 뭐야? 사업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지? 서방님 남긴 돈 날렸다는 것도 전부 다. 동서 아가씨랑 설마 투자인가 뭔가 그거 하고 있는 거야? 그래? 빨리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얼굴이 다 뜨거워지더군요. 그게 당황한 동선 우물쭈물하며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몰아붙이자 모든 진실을 실토하더라고요. 죄송해요, 형님. 실은요. 저희 앤 친정 부모님이 데려가서 봐주시고 있고 아프다는 건 거짓말이었어요. 지혜언니, 그러니까 아가씨랑 짜고 형님이랑 아주버님한테 돈을 좀 받아내려고 한 것도 맞아요. 근데 저도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그런 거예요. 진짜예요. 먹고 살려고 왜 남의 돈을 노렸다는 건데? 사실 이사하고 몇 달 뒤에 재현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지내냐고. 이젠 오빠도 없으니 이름 부르면서 친구처럼 지내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애 키우면서 회사 다니기 힘들지 않냐. 회사 그만두고 편하게 돈 벌 방법이 있다면서 금융 투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로 수익을 좀 짭짤하게 봐서 지금 회사도 관두고 거기에 올인하고 있다고요. 제 남편 생각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라고. 관심 있으면 얘기나 들어보라기에 꽤 솔깃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혼자 애 키우느라 회사에서 눈치가 많이 보일 때였거든요. 결국 동선 신우이 말에 솔깃해 신우이를 통해 투자를 했다더군요. 처음에 한두 번 수입을 보니 진짜 믿을만하다 싶어 점점 더 많은 돈을 투자했다네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신우이가 권한 건 금융 다단계였던 겁니다. 동서는 수중에 있던 돈을 전부 날리고 나서야 그걸 깨닫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우인 예전 저와 남편에게도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거죠. 진짜 눈앞이 막막했어요. 재현이 그때 미안하다고, 원래는 수익이 나기도 하는데 이번엔 운이 좀 없었다고 하는데 그럼 뭐 하나요? 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말이 재테크지 그냥 금융 사기였던 거예요. 동서도 처음에 신우일 크게 원망하며 화를 냈다더군요. 그런데 그 이후 동선 신우의 꼬드김에 또 넘어가 버렸다네요. 동선 자신도 피해자였으면서 신우이와 합심해 똑같이 금융사기를 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회사까지 그만두고 아이는 친정에 맡기면서요.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잖아요. 한번 시작하니까 멈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형님, 저도 재현이한테 당해서 이 길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제가 잃은 돈을 만회할 방법은 똑같이 사기를 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그 타깃이 나였다고? 네. 재현이가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투자라고 하면 절대 돈 안 내놓을 테니까 거짓말로 돈을 뜯어내야 된다고 했어요. 걔가 아주버님한테 앙심을 좀 품고 있더라고요. 전 금융사기를 치나 거짓말 하나 그게 그거라는 걔 말이 혹해가지고 다 걔가 시켜서 한 거지 걔 아니었으면 전 그래도 형님이랑 아주버님한테 이런 짓 하진 않았을 거예요. 죄송해요. 그걸 지금 변명이라 하고 있는 거야? 동서도 사기를 당했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똑같이 사기를 쳐? 그 좋은 머리를 사람들 속이는데 쓰고 있었냐고 너네 둘 다. 차라리 아가씨를 고소를 하지. 어떻게 똑같이 범죄자가 돼? 부끄러워서 애 앞에서 얼굴을 어떻게 들려고 이러냐고. 서방님이 하늘에서 동서 이런 모습 보고 얼마나 가슴을 치겠냔 말이야. 애를 팔아서 가족을 속이고 돈을 가로채면 그 무거운 집값을 어떻게 치르려고 이랬어? 죄송해요, 형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동선 엉엉 울며 제게 싹싹 빌더라고요. 전 그런 동서에게 당장 신을 부르라고 난리를 쳤죠. 내가 걔도 절대 가만 안 둬. 내가 있다고 하면 안 나올 거 뻔하니까
대충 거짓말해서 당장 내 앞으로 불러내. 나한테 진짜 미안하면 당장 걔 내 앞으로 데려오라고. 그래도 정말 죄책감을 느끼긴 했는지 동선 훌쩍이며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곤 제 말대로 정말 신우이를 불러냈죠. 생각보다 일이 더 잘 풀렸어. 형님이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올 것 같다고 돈만 내 계좌로 보내더라고. 우리 기념으로 축하주나 한잔 하자. 아까 그거 뭐냐고? 아, 나도 깜짝 놀랐지 뭐야. 형님이 다 들어버린 줄 알고. 근데 그 사람이 날 다른 사람을 착각한 거더라고. 몰라. 그 사람도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한 건지. 아무튼 나와. 알았지? 오늘은 내가 양주 쏜다. 신우인 동서의 거짓말에 속은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저런 거짓말에 넘어갈까 했는데 어디선가 이미 술을 마시고 있다던 신우인 취기가 올랐던 건지 쉽게 속더군요. 신우인 동서에게 지금 술자리 정리하고 넘어가려면 2시간 정도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신우이를 기다리는 동안 남편이 도착했더군요. 남편은 모든 진실을 듣고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동서를 바라보더라고요. 죄송해요, 아주버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사람이 참 무섭네요. 이미 저희 집사람이 한바탕 했다고 하니 준혁이 생각해서 전 가만히 있겠습니다. 진짜 쌍욕이 나갈 것 같거든요. 근데 재현이겐 절대 가만 못 놔둘 것 같네요. 신우인 10시가 다 되어서야 이제 출발한다는 전화를 걸더군요. 저와 남편은 동서가 신우이를 만나기로 한 길거리 옆에 숨어 신우이가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곤 좀 술에 취했는지 해벌쭉한 얼굴로 나타난 신우이를 보자마자 우린 바로 신우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신우이를 보자마자 냅다 뺨을 날려버렸어요. 아! 뭐야? 오빠가 여기 왜? 왜? 귀신이라도 본 것 같냐? 감히 네가 거짓말 오리돈을 뜯어내려고 들어? 하도 오냐오냐 자랐더니 세상이 우스웠어? 어디 감히 사기를 치고 다녀 사길? 그렇게 살 뺀 그냥 혀라도 꽉 깨물어버려. 그게 차라리 아버지를 위한 길이니까. 신우인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고 남편은 그런 신우이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과 함께 신우에게 난리를 쳤죠. 야, 마재현. 그렇게 네가 학벌 좋고 똑똑하다고 자랑하더니 고작 한다는 게 사기꾼 짓이야? 겨우 그딴 짓 하려고 아버님 노후 자금에 집까지 팔아먹으려고 했니?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인간아. 마음 약한 아버님 사랑을 그렇게 먹고 자랐으면 적어도 사람처럼 하고 살아야지. 어디서 사람들 피 같은 돈을 뜯어내고 다녀? 그것도 모자라. 이젠 동서마저도 그 지저분한 길로 끌어들여? 네 오빠 목숨값으로 받은 돈도 전부 사기쳐서 날려버리니까 속이 시원해? 네가 사람이야? 이 천벌받을 인간아. 사람들은 모두 우리를 보며 수군댔습니다. 난데없이 봉변을 당한 신우인 얼굴이 시뻘개져선 수치스러운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리곤 동서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너 뭐야? 너 다 들켰어? 그럼 너 혼자 망할 일이지. 왜 나까지 불러내? 오늘 기분 좋았는데 이게 다 뭐냐고. 동선 그런 신우의 눈을 피해버리더군요. 남편은 그런 신우의 뒷덜미를 잡고 일으켜 경찰서로 가자고 말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건 못 봐줘. 너 내가 사기 미수로 신고해버릴 거야. 내가 뭘 했다고. 사기 미수라도 이신에 제가 한 건데. 이거 좀 놓으라고. 그런데 신고라는 말에 동서가 겁을 먹은 모양이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동선 신우이를 두고 냅다 도망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신우이 또한 구두로 남편의 발을 콱 밟더니 남편이 놀라 손을 놓은 틈을 타 동서의 뒤를 다급히 따라가더라고요. 야, 너 진짜 또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해봐. 절대 가만 안 둬. 진짜 오장육부를 다 찢어버릴 거야. 결국 우린 구두를 모두 놓치고 말았습니다. 신고를 하려고 해도 결국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직 피해를 본 게 없었으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 시아버진 우리에게 전화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말 듣고 바로 재현이 걔한테 전화해서 욕을 퍼부어줬다.
너 또 누구누구한테 사기치고 다녔냐? 다 말해라. 내가 너 신고해서 직접 내 손으로 감옥에 쳐넣을 거니까. 하고 말이야. 그랬더니 왜 자기한테만 그러냐면서 징징대길래 그냥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다. 난 봐줄 만큼 봐줬고 범죄자 딸은 그냥 없는 이만 못하다면서 말이야. 그렇게 신우인 자신에게 그렇게 관대했던 시아버지에게마저 절연을 당했습니다. 신우인 누가 무서워할 줄 아냐며 자기도 아쉽지 않다고 큰 소리를 쳤다네요. 그런 신우이와 동서가 결국 어떻게 됐냐면 말이죠. 2해 정도 흐른 지금 신우인 옥살이를 하고 있답니다. 저희에게 사기를 친 지 얼마 안 돼요. 2 사람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해요. 그동안 용케 고소를 안 당했던 거죠. 그 일로 신우인 실형을 받았는데 그나마 동선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신우이가 감옥에서 조금이라도 반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러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신우이에게 화가 나 한 번도 면을 가지 않고 계세요. 이번에 봐주면 다음엔 또 사기를 치고 합의금을 내달라고 부탁하러 오겠지. 난 그런 걸 못 본다. 우리 집안에 이제 그런 애는 없어. 동서의 근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 걱정되는 건 조카였는데요. 그래도 동서의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 2분 덕에 그래도 조카 걱정은 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가끔 남편은 시동생을 떠올리며 눈물을 보이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발 동서가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렸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지금 시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어요. 자식 하나는 하늘로 보내고 하나는 인연을 끊은 시아버지가 걱정돼요. 도저히 혼자 지내게 하실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사돈이 걱정되셨는지 요즘엔 한 번씩 저희 집에 와 시아버지와 식사를 하고 돌아가시곤 해요. 제가 애미한테 미안해서 합관 안 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애들 고집을 못 걷겠더라고요. 귀한 따님을 고생시켜서 죄송합니다. 고생은요. 자기가 원해서 사돈어를 모시고 있는 건데 애들 듣기 서운할 거예요. 적적하실 텐데 이렇게 애들 효도, 손주 효도 받고 지내시는 모습 보니까 저희 마음이 다 놓입니다. 시아버진 괜히 제게 많이 미안해 하시는데요. 그런 시아버지가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요즘 많이 노력하고 있답니다. 남편은 그런 제게 고맙다며 오히려 저희 친정 부모님과 동생을 더 살뜰히 챙기려고 해주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때문에 많은 일이 있긴 했지만 역시 남편 하나는 정말 잘 얻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와 남편은 앞으로도 신우이를 볼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를 생각해 신우이가 언젠간 제발 정신 차리고 남의 눈에 피눈물만 내며 살지 않길 바라고 있네요. 앞으로 전 티는 안 내셔도 시동생과 신우일로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으셨을 시아버지를 잘 모시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더는 저희 시댁에 그 어떤 소란도 슬픔도 생기지 않길 바라면서요. 물론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곁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은 천차만별로 바뀌는 것 같아요. 물론 스스로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가는 세상이니 곁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원래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던 동서가 신우이를 따라 사기꾼이 됐던 것처럼요. 동서가 처음엔 피해를 당했던 일은 안타깝지만 그 뒤엔 스스로의 선택으로 자신과 같은 피해자를 만들어냈으니 동정하긴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너무도 쉽게 바뀌어버리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선 제 동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항상 사람을 신중하게 곁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늘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겉모습보다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30대 직장인 유재현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진가를 무엇으로 판단하시나요?
저는 사람의 겉모습보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 가치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작은 배려, 성실함, 그리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가라고 믿거든요. 물론 그걸 한눈에 발견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절대 숨길 수 없는 것이 또 사람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 결혼 전에 시어머니의 욕망으로 가득 찬 진심을 보게 되고 말았네요. 한편으론 결혼 전에 시모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대체 저희 시모가 어떤 사람이길래 제가 이렇게 학을 떼는지 지금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부터 금은방을 운영하셨습니다.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신혼부부나 가족 단위 고객들에게 꽤 괜찮은 금은방이라고 소문난 집이었어요. 그래서인지 학창시절엔 저희 집이 엄청난 부자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야, 재현아, 너희 집은 침대나 소파도 금으로 만든 거 쓴다며? 집에 들어가면 화장실 타일까지 금이라던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금으로 된 침대를 어떻게 쓰냐? 허리 아프게. 그리고 누가 미쳤다고 화장실 타일을 금으로 깔아. 아무래도 부모님이 금은방을 하시니 이런 소문이 도는 것도 이상한 건 아니었지만 저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단 부모님은 제가 돈의 소중함을 알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또래 친구들보다 용돈이 적으면 적었지 여유 있게 떡볶이 한 번을 사 먹은 적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게 있었어요. 재현이 너 엄마 아빠가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너한테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건 딱 대학 등록금까지야. 대학에 가서도 생활비는 네가 알아서 벌고 부모만 믿고 사치스럽게 사는 거 난 절대 못 본다. 이것만 봐도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냉정하신 분들인지 아실 겁니다. 심지어 전 외동딸인데도 말이죠. 덕분에 전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씩 뛰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처음엔 제가 몹시 가난한 집에서 사는 줄 알던 친구들도 저희 부모님의 직업을 알면 전부 의아하게 묻곤 했어요. 재현아, 너희 집에 금부치가 그렇게 많은데 넌 왜 맨날 아르바이트만 하는 거야? 부모님 몰래 하나만 슬쩍 해도 1년 알바 안 해도 되겠다 얘. 야, 그런 말 꺼내지도 마. 진짜 그랬다간 당장 나 콩밥부터 먹이실 분들이니까. 나한테 그 흔한 도금 귀걸이 하나 공짜로 안 주신다니까. 하지만 한편으론 부모님이 워낙 엄격하게 가르치셔서 사실 모르고 자란 게 감사하기도 합니다. 전 가지지 못한 걸 탐내기보단 현재 제가 가진 걸 만족해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직장도 계약직이었지만 복지도 좋고 조건도 나쁘지 않아 전 굉장히 만족하는 편이었습니다. 물론 가끔 친구들이 계약직인데 괜찮냐고 묻기도 했어요. 재현이 너 정도면 연봉이 조금 낮더라도 정규직인 회사를 알아보는 게 낫지 않아? 난 계약직이라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좀 그렇더라. 내가 다른 회사에서 일을 안 해본 게 아니잖아. 난 계약직이란 조건보다 지금 하는 일이 재밌기도 하고 또 내가 여기서 인정받고 있다는 게 훨씬 중요해. 솔직히 말하면 정규직이라고 무조건 안정적인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마음에 안 드는 회사 들어가서 버티는 것보다 지금처럼 나한테 잘 맞는 데서 일하는 게 훨씬 좋아.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래, 너 뚝심하면 유재현이지. 누가 널 말리겠냐? 넌 계약직으로 시작해서 임원직까지 하래잖아.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던 건 그만큼 저희 회사에 애정이 있었고 좋은 동료들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회사에선 그 흔하다는 계약직 텃세도 없고 특히 배울 점이 정말 많은 선임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저희 과장님은 회사 창립 이래 최연소 과장을 단 분이었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건 말할 것도 없고 후임들에게 자상하고 존경스러운 선배로 입소문이 자자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최연소로 과장을 단 이유를 알 것도 같았습니다. 그런 과장님이 제게 첫눈에 반해 호감이 생겼다고 했을 때 솔직히 전
잠깐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어요. 사적으로 이렇게 연락하는 거 불쾌할 거 압니다. 하지만 나도 더는 억누르기 어려울 만큼 재현 씨를 향한 마음이 커지는 걸 어쩔 수가 없네요. 혹시 이런 제 고백이 많이 불편했다면 미안합니다. 과장님의 고백은 평소 성격처럼 차분하고 예의 있었어요. 저도 가만 생각해보니 매사에 열심히 한 과장님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에 열중한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고요. 오래전부터 제 이상형은 외모나 겉모습보단 제가 존경할 수 있는 남자였거든요. 결국 전 과장님의 고백을 받아들였고 저희는 사내 커플이 되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사귀면서도 남자친구는 공과사를 굉장히 확실하게 구분했습니다. 회사에선 여전히 과장님으로 절 대했고 사무실에서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법도 없었어요. 처음엔 그런 모습이 살짝 서운하긴 했지만 동시에 한편으론 그런 철저한 태도가 오히려 더 믿음직스럽고 멋있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퇴근 후엔 다시 다정한 남자친구가 되어주기도 했고요. 아까 내가 보고서 가지고 잔소리해서 기분 많이 상했지? 미안해. 아, 회사에서 몰래 연애하기도 정말 힘들다. 남자친구는 그러더니 한참이나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더라고요. 지금처럼 몰래 숨어서 만나는 사이 말고 당당하게 같이 퇴근하고 집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사이였으면 좋겠어. 나 재현이 네 옆에 당당하게 서고 싶어. 그래서 말인데 이런 나라도 괜찮다면 나랑 결혼해 줄래? 남자친구는 제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몹시 긴장한 듯 손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언제나 자신감 있고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말까지 더듬는 걸 보니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진심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난 이런 당신이라서 더 좋은데? 나도 이제 당당하게 당신이 내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 우리 결혼하자. 전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만큼 기뻤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비 남편은 추진력이 좋은 편이라 곧장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예비 남편을 좋아하실 건 알았지만 평소에 워낙 무뚝뚝한 편이시라 혹시 남편이 괜히 상처받진 않을까 걱정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제 걱정이 무색하게 사위사랑의 1등인 분들이시더군요. 아이고, 우리 사이가 능력만 좋은 게 아니라 인성까지 끝내주는구먼. 내가 평생 하는 일이 뭔가, 이 보석이 얼마나 가치가 있나 보는 일 아닌가. 내가 보기엔 우리 사이는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전 엄마가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는 분인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빠도 연신 우리 사이 하시며 예비 남편을 반기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부모님께 남편이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예비 남편이 바쁜 일이 있다며 퇴근을 하고 급하게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저한테 말도 없이 어딜 그렇게 가나 했더니 알고 보니 저희 아빠를 만나러 간 거였습니다. 사실 그 무렵 저희 아빠가 최신 스마트폰으로 핸드폰을 바꾸시고 사용법을 몰라 매번 힘들어 하셨거든요. 예비 남편은 그걸 알고 아예 아빠를 모시고 핸드폰 사용법 가외를 해드렸답니다. 장인어른 잘 보세요. 매번 번거롭게 은행까지 가셔서 업무 보지 마시고 이 어플을 까시면 집에서도 은행 일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파란색 그림을 클릭하시고요. 어디? 아, 이걸 이렇게 클릭하면 된다고? 저희 아빠 굉장히 기계치에다 고집도 센 편이라 솔직히 알려드리기 쉽지 않았을 텐데 예비 남편은 얼굴 한번 안 찡그리고 그렇게 몇 시간이고 사용법을 알려드리더라고요. 전 또 한 번 남편이 존경스러웠어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가 평소에 엄청 좋아하시던 가수분이 있으셨거든요. 엄만 매번 그 가수 콘서트에 가고 싶어 하셨는데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저 역시 표를 구할 엄두도 못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그 쟁쟁한 경쟁률의 콘서트 표를 무려 2장이나 구해왔더라고요. 어머,
이거 이번 가을 콘서트 표 아닌가? 자네 이걸 어떻게 구했어? 재현이도 맨날 구해본다고 하고 못 구한 표인데. 장모님 이렇게 좋아하시니까 저도 기쁘네요. 사실은 회사에 젊은 후배들한테 선물 하나씩 해주고 부탁했어요. 역시 젊은 친구들이 손이 빠르던데요. 예비 남편은 후배들에게 부탁까지 해가며 어렵사리 콘서트 표를 구한 거였습니다. 덕분에 저희 엄만 친구분까지 데리고 그렇게 꿈에 그리던 콘서트를 다녀오실 수 있었죠. 그때 공연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때 생각만 해도 아직도 내 심장이 쿵쿵 뛰는 것 같다니까. 꼭 학창 시절에 소녀 팬이 된 것 같았다고. 이게 다 우리 사위 때문이잖아. 고마워, 사위. 예비 남편은 외동딸인 제게 못해드리는 부분까지 챙기려고 노력하곤 했습니다. 제 부모님께 작은 선물이나 기념일 이벤트를 챙기는 건 물론이고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일까지 먼저 살펴주셨죠. 전 결혼 전부터 가족처럼 처가를 살피는 예비 남편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비 남편만큼이나 시댁을 챙기고 싶었어요. 시댁은 시부모님과 시누이 그리고 남편이 있는 네 식구였는데 예비 남편은 결혼을 앞두고 꽤 복잡한 집안 사정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사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고3이던 때 이혼하셨어. 두 분 다 시골 분들이라 멀리 가지 못하고 지금도 한 동네 살고 계시긴 하지만 솔직히 난 아직까지 어머니 얼굴을 보고 사는 아버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정도야. 내 입으로 우리 어머니 흉을 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해돼도 너무하신 분이거든. 오죽하면 내 동생은 어머니 얼굴 보기도 싫다고 고향엔 얼씬도 안 하겠어. 그러면서 예비 남편은 시모가 대체 어떤 분인지 솔직하게 말해주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성격이 사납기로 동네에서 유명하셨어. 보통 싸움닭이라고 하지? 우리 어머니가 딱 그러셨으니까. 어쩌다 집 앞에서 외지인들 차가 지나만 가도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내시고 시장에 가면 상인들과 안 싸우시는 날이 없었다니까. 어머니 본인 마음에 안 드시면 그게 누구라도 막말하고 화내고 툭하면 싸우고. 나도 어머니랑 인연을 끊을까 골백 번도 넘게 고민했는데 그래도 날 낳아주신 분이라 어쩔 수 없이 연을 이어가고 있어.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혹시 어머니를 만났을 때 당신이 상처받을까 봐 걱정돼서 그래. 그러면서 예비 남편은 몹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키지 않으면 심을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체 어떤 분이길래 아들인 예비 남편이 이렇게까지 말하나 궁금하기까지 했어요. 아, 어머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근데 난 괜찮아. 당신이 미리 말해줬으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고 가볼게. 그리고 당신이 내 옆에 있을 거잖아. 남편은 제가 약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하자 표정이 심각해지며 잘하면서 있었던 일도 모조리 말해주었어요. 한 번은 집에 중요한 손님이 오신 적이 있었어. 굉장히 어려운 집안 어르신이었는데 그 어르신이 우리 집에 오실 때 하필 빈손으로 오신 거야. 어머님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나 봐. 그때가 식사 때였는데 어머니가 그 어르신께 다 식은 찬밥을 드리는 거야. 집에 빈손으로 오는 사람은 손님이 아니라 불청객이라면서. 그 때문에 어르신도 굉장히 불쾌하시며 집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아버진 그날 큰 싸움을 하셨지. 그 싸움 끝에 이혼까지 하신 거고. 남편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니 예비 시몰 찾아뵐 때 절대 빈손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싶었어요. 집안 어르신께도 그렇게 행동하시는데 제가 빈손으로 갔다간 물벼락을 맞겠구나 싶었죠. 그리고 남편의 말이 정말 과장이 아니라는 걸 시누이를 만났을 때 또 한 번 알게 되었어요. 새언니한테 이런 말 미안하지만 난 솔직히 우리 가족, 특히 엄마랑 다시 엮일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새언니도 잘 생각해봐요. 내가 이렇게 말한 거 우리 오빠가 알아도 아무 말 못할걸요? 그만큼 우리 엄마가 대단한 사람이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그이한테 어머님에 대해 익히 들어왔어요. 혹시 아가씨는 왜 어머니가 저러내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이걸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 사람 직업이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집에 찾아온 사람한테 소금을 뿌린 거 있죠? 그게 어디 어른이 할 짓이에요? 신우인 결국 시모 때문에 파혼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시모와 절연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신우의 이야기를 들으니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가져가도 혹시 계약직이라고 소금을 뿌리는 건 아닌가 겁이 날 정도였어요. 그쯤 되자 시모에 대한 걱정은 점점 커져갔고 솔직히 결혼에 대한 확신도 약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흔들리는 제 마음을 잡아준 것도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예비 남편은 제게 한결같이 단단한 믿음을 주었거든요. 재현아, 어디까지나 결혼은 우리 둘의 문제야. 어머니가 어떻든 난 당신 편일 거고 당신을 꼭 지킬 거야.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중요한 건 당신이니까. 혹시 네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나를 믿고 지켜봐줘.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나만 믿고 있으면 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당신도 그렇고 아가씨도 그렇고 미리 어머님에 대한 예방주사를 잘라줘서 나 어머님께 어떤 말을 들어도 괜찮을 각오가 돼 있어. 너 혹시 모르잖아. 어머님이 날 좋아하실지도. 그러니까 얼른 뵙고 인사드리자. 아버님도 나만 기다리고 계시다며. 전 그렇게 예비 남편만 믿고 드디어 시부모님이 계시는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시댁은 서울에서 3시간쯤 걸리는 지방이었어요. 시모는 읍내에 계시고 시아버님은 시모가 꼴보기 싫다고 읍내에서 떨어진 작은 마을로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남편과 전 먼저 읍내에 들려 시모를 찾아뵙고 그 다음 시아버님을 뵈러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읍내에 도착하기 전 먼저 시모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어머니, 저희 30분 이내로 도착할 것 같아요. 아직 식사 안 하셨죠? 예비 남편은 제가 듣기에도 참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시모의 말투는 참 쌀쌀맞았어요. 넌 지금 시간이 몇인데 이제야 귀여우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굼뜬 애가 아닌데 보나마나 네 여자친구라는 그것이 게으름을 부렸겠지 뭐. 그때 전 제가 들은 말이 맞는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저에게 직접 하는 말이 아니래도 제가 바로 옆에 있는 걸 아실 텐데요. 남편도 시모의 말에 깜짝 놀라 급하게 통화 음량을 줄이더라고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말이라 차가 좀 막혀서 그래요. 그리고 원래 말씀드린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서둘러 갈게요. 그렇게 통화가 끊어졌고 그 뒤로 한참이나 예비 남편이나 저나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차가 시모의 집 앞에 도착할 즈음엔 전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는 얼굴로 드디어 시모를 만났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잘하면 시모도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유재현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옆에 있는 강아지는 복순이죠? 복순아, 안녕? 그때 마당에 서 계셨던 시모의 첫인상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팔짱을 척 끼고 절 위아래로 살피며 탐문수색이라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시모 옆에서 반갑다고 꼬리를 치고 있는 강아지가 대단해 보일 정도였죠. 넌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거니? 아님 똥개한테 인사를 하는 거니? 누가 보면 내가 복순인 줄 알겠다 너. 아 그리고 내가 왜 네 어머니야? 시모는 제가 강아지에게도 인사를 한다며 버럭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옆에는 예비 남편을 보고 방긋 웃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아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혼자 운전하고 오느라 얼마나 피곤할고. 어서 안으로 들어와. 어머니, 저 혼자 운전 안 했어요. 휴게소부턴 이 사람이랑 교대해서 왔다고요. 시모는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우리 아들만 고생했다며 남편만 챙겨서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때까지 내심 1박 2일로 시부모님을 뵈러 왔다고 약간은 들떴던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아 버렸죠.
집 안으로 들어서니 그래도 꽤나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어머님, 이걸 혼자서 다 하셨어요?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잘 먹겠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먹어라. 너 좋아하는 족이랑 갈비찜 했다. 그러게 엄마 집에 좀 자주자주 오지. 그래야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거 실컷 해주지. 시모는 마치 제가 안 보이는 듯 말했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밥상도 전부 아들을 위해 차린 것이라는 듯 눈치를 줬어요. 시모가 그렇게 행동하자 예비 남편은 제 팔을 끌어당겨 식탁 앞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갈비찜이나 맛있는 반찬은 죄다 제 앞으로 끌어왔어요. 당신 휴게소에서도 먹는 둥 마는 둥 했잖아. 많이 먹어.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음식 솜씨가 좋으셔. 잘 먹을게, 어머니. 남편 덕분에 겨우 한술 뜨긴 했는데 그래도 시모의 음식은 꽤 맛있는 편이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먹었다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요. 시모는 생선가시 하나하나를 발라 남편 밥그릇에 놓아주더라고요. 그 풍경 속에 저만 없었다면 참 다정한 모자관계로 보였을 겁니다. 그렇게 한참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식사를 이어가는데 그때 시모가 갑자기 탁 소리가 나게 젓가락을 내려놓더라고요. 넌 아직 젊은 애가 관리도 안 하니? 그렇게 고기 반찬만 집어먹으니까 살이 찌지. 아이고, 얼굴에 저 살 좀 봐라. 얼굴이 아주 달덩이 같네. 솔직히 제가 키가 160이라 작긴 하지만 몸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가끔은 말랐다는 소리도 듣고요. 시모는 제가 본인 아들 갈비찜을 뺏어 먹는다고 생각했는지 제 면전에 대고 뚱뚱하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수치심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처음 인사 와서 밥 먹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 밥을 맛있게 먹어주면 오히려 고마워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재현아,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밥 먹어. 물도 좀 마시고. 남편은 그러면서 다정하게 제 컵에 물을 따라주었어요. 시몬 그게 또 못마땅했는지 아예 자세를 고쳐앉고 본격적으로 질문 세례를 퍼부었어요. 내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대체 넌 내 아들 뭐로 꼬신 거니? 애를 어떻게 꼬셨길래 지 엄마 앞에서도 네 편을 들어? 예비 시몬은 제게 질문을 가장한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중견기업 과장인데 그 정도면 잘난 아가씨들이 서로 만나고 싶다고 줄을 설 거 아니야. 근데 듣자하니 넌 계약직이라며? 정규직 과장하고 계약직 대리가 말이나 되니? 그제야 전 예비 시모가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본인 아들에 비해 제 지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시모가 트집 잡는 이유를 알고 나자 전 어이가 없으면서도 슬슬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죄송하지만 저도 썩 기분이 좋지만은 않네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첫 만남에 어떻게 꼬셨냐고 묻는 건 솔직히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면 저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결국 저도 참지 못하고 시모에게 솔직한 제 마음을 얘기했고 예상대로 시모는 얼굴이 벌개져선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 지금 누구 앞에서 잘났다고 떠드는 거야? 요즘 것들은 어른 앞에서 아주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지 잘났다고 시부모를 가르치려 든다니? 이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널 마음에 안 들어 한 거야. 내 아들은 훨씬 잘 나갈 인재인데 솔직히 네가 발목 잡는 거 아니냐? 계약직 주제에 어떻게 과장을 노려? 너 혹시 꽃뱀 그런 거 아니야? 네 관상을 보니까 딱 그렇네.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전 어머님 잘난 아들 발목 잡은 적 없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서로 마음을 통하는 일이지 누가 일방적으로 매달린다고 결혼이 되나요? 제가 보기엔 어머님 관상이 딱 며느리 잡을 관상이시네요. 서로에게 이렇게 막말까지 주고받으니 더는 밥은커녕 물 한 잔도 마실 분위기가 아니게 되었어요.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남편도 화를 참는 듯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시모는 더더욱 날뛰며
제게 삿대질까지 하더라고요. 난 너같이 기본 예의도 모르는 걸 내 며느리로 인정 못한다.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뭐? 내 관상이 며느리 잡을 관상이라고? 오냐? 그럼 오늘 네 말대로 며느리 한번 잡아보자고. 그러던 그때 남편이 갑자기 식탁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비 남편의 갑작스런 돌발 행동이라 저도 시모도 깜짝 놀랐어요. 잠시 예비 남편은 쇼핑백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쇼핑백의 정체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시모를 위해 꽤 신경 써서 준비한 거였으니까요. 어머니, 이거 보여요? 이거 장모님하고 재현이가 어머니 드린다고 얼마나 신중하게 고른 선물인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이렇게나 신경을 쓰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럴까봐 내가 다시는 어머니 안 보려고 한 거예요. 뭐? 선물? 음, 아이, 그런 게 있으면 진작에 말하지. 무슨 선물인데 그래? 시몬 그러더니 남편 손에서 쇼핑백을 냉큼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쇼핑백 안에 들어있는 선물을 보곤 표정이 싹 바뀌어선 누가 봐도 티가 나게 기뻐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아, 이거 금목걸이 아니야. 세상에 이게 몇 돈짜리야? 아이, 넌 이런 걸 가져왔으면 빨리 말하지. 뭐 서프라이즈 선물이니? 어머님 많이 기뻐 보이시네요. 저희 엄마가 그거 예물로 드리라고 준비한 금목걸이에요. 무려 10돈짜리로요. 저희 엄마가 요즘 유행하는 모델로 얼마나 신중하게 고르셨다고요. 그 10돈짜리 금목걸이는 저희 부모님이 시댁에 드리는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시모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금목걸이 연신 만지작거리며 입이 귀에 걸리게 웃으셨죠. 아이고, 요즘 금값이 엄청 비싸다던데 뭘 또 이런 걸 준비했니? 그래도 사돈 예의를 아시는 모양이구나. 사돈댁이 좀 사시는 모양이지? 너 갈비찜 잘 먹던데 좀 더 내올까? 너 이제 보니까 아주 합격이다, 합격이야. 시모는 갑자기 갈비찜을 더 내오겠다며 일어섰고 그때 갑자기 남편이 시모 손에 들려있던 금목걸이를 뺏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목걸이 받을 자격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도 양심 있지. 이 사람을 그렇게나 무시하던 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런 귀한 선물을 드리겠어요? 뭐야? 아, 너 갑자기 왜 이래? 사돈댁이 나한테 주신 선물을 왜 네가 나서서 난리야? 어머님, 이제 와서 제가 합격이라고요? 죄송한데요. 전 어머님이 불합격이네요. 저는 예의도 모르고 정규직 계약직으로 사람 됨됨이를 따지는 분은 도저히 어머니로 모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걸이는 다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예비 남편에게 목걸이를 전달받아 다시 쇼핑백 안에 넣어버렸어요. 시모는 뼈다귀를 뺏긴 복순이처럼 전전긍긍하며 다급하게 매달리더라고요.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줬다 빼는 게 어딨니? 그리고 내 손때 묻어서 다시 가져가 봐야 소용도 없을 거야. 사부인이 내 생각해서 주신 걸 다시 가져가면 그게 더 예의가 아니지. 아니요. 저희 엄마도 제가 예비 시댁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온 줄 아시면 당장이라도 돌려달라고 하실걸요? 무엇보다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예 사라졌거든요. 이럴 거면 금목걸이가 아니라 문방구에서 사탕 목걸이나 살 걸 그랬나 봐요. 금도 어울리는 사람한테나 금이죠. 아, 이 목걸이 제가 안 가져왔으면 저한테도 소금 뿌리셨을까요? 저도 저희 부모님께 귀한 자식이고요. 저희 부모님이 예물이라고 얼마나 신경 써서 준비하신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자 시모는 갑자기 제 손을 붙잡곤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몰라서. 내가 시골 촌사람이라 잘 몰라서 그랬어. 난 그냥 네가 우리 아들 돈 뜯어먹으려고 접근한 줄 알았지 뭐. 계약직이라고 그러기에. 진짜 끝까지 말씀이 심하시네요, 어머니. 이 사람한테 당장 사과하세요. 그리고 말은 바로 하랬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제가 먼저 접근한 거예요. 누가 누구 돈을 뜯어먹어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얼마나 큰 금방을 하시는지 알기나 하세요?
오히려 저랑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해야 할 판이라고요. 재현아, 진짜 미안하다. 이만 가자. 전 그 즉시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도 바로 제 뒤를 따르려길래 그런 남편은 다시 자리에 앉혔어요. 전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 모습을 봤으면 아주 통곡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빠, 미안한데 나 그냥 가볼게. 난 괜히 모자 사이 회방 넣고 싶지 않아. 나만 가면 될 것 같으니까 오빠는 여기 계속 있어. 그러면서 전 시모의 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예비 남편도 망설이지 않고 그런 제 뒤를 곧장 따라 나왔고요. 어머니,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며느리 볼 자격도 없어요. 제발 아들내미 파혼당하는 걸 보기 싫으면 예의 있게 좀 행동하세요. 제발요. 저 갑니다. 아마 다시는 먼저 연락드리는 일 없을 겁니다. 어머니 이거 다 자업자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 마세요. 고맙게도 예비 남편은 시모 말고 제 편에 서주더라고요. 근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시모는 그렇게 가버리는 저희 뒤통수에 대고 끝까지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얘들아, 갈 때 가더라도 그 금목걸이는 두고 가야지. 그거 내 선물이잖니. 아유, 나도 아들내가 주는 금목걸이 꼭 차보고 싶었단 말이야. 그러니 내 선물은 두고 가. 시모는 그 와중에도 금목걸이를 도로 뺏긴 게 억울했나 봅니다. 저는 곧장 차에 올라타 운전대를 잡았고 예비 남편도 급하게 차에 올랐어요. 재현아, 내가 정말 네 앞에 설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이라고 미리 말하긴 했지만 저 정도로 아나무인으로 행동하실 줄은 몰랐어. 오죽했으면 우리 아버지가 이혼을 다 하셨겠어. 친척 어른들도 어머니만 나타나면 자리를 뜨실 정도야. 정말 미안해.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내가 사과드릴게. 아니야. 오빠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 그냥 지금은 오빠도 저런 어머님 밑에서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만 드네. 일단 서울로 올라가자. 나 지금은 무조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남편은 제가 운전하는 내내 계속 미안하다며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그땐 저도 정말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렇게 그 지역을 벗어나려는데 그때 남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여기로 내려올 때 차와 남편 휴대폰을 블루투스 연동을 해두었는데 이름이 뜬 걸 보니 시아버님이시더군요. 덕균아, 애비다. 서울에서 잘 내려왔어? 그래, 너희 엄마 집엔 들렸고? 혹시 거기서 자고 올 생각인가 싶어서. 아니면 여기 집에 우리 아들 며느리 잠자리를 봐둬야 하니까. 혹시 뭐 네 엄마 또 사고 친 건 아니지? 그게요, 아버지.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상황이 좀 그래요. 뭐? 왜? 아휴, 네 엄마가 또 실수한 모양이구나. 거기 옆에 우리 예비 새아가 듣고 있지? 그 옆에 내가 또 무슨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다만 내가 대신 사과하마. 행여 기분 상한 게 있으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다 흘려버려라. 그 옆에 내 말 귀담아 들을 거 하나 없어. 예비 시아버진 제 편을 들어주시며 시몰 만나면 홍군형을 내주겠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가 저보다 더 화를 내며 편을 들어주시니 저도 마음이 조금은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비 시아버님께 인사를 드리지 않고 가버리는 건 또 이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 저 옆에 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시다면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아버님 댁에 가도 될까요? 아유, 그럼 당연하지. 얼른 오니라. 내가 사실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어. 운전 조심해서 오고. 그때까지 마음이 완전 개운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비 시아버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차를 몰았습니다. 예비 시아버님은 시골에서 작게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었어요. 예비 남편과 연애할 때 쌀도 몇 번 보내주시기도 했고요. 하지만 예비 시모에게 워낙 당한 게 많아 저도 모르게 약간의 색안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모나 시아버님이나 비슷한 분이면 어쩌나 싶어서요. 하지만 시아버님 댁에 도착해보니 시모 댁에 갔을 때야
분위기가 여실히 달랐습니다. 일단 시아버님은 골목 입구부터 나와 계시며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덕균아, 세아가, 오느라 고생 많았다. 덕균이 넌 네가 운전하지 세아가한테 운전까지 시켰어? 어서 안으로 들어오거라. 요즘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꽤 달라. 근데 우리 세아간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쁘구나. 시아버님은 절 보시며 연신 예쁘다 참하다 하시며 아주 칭찬이 끊이질 않으셨죠. 혹시 제가 추울까봐 미리 보일러까지 빵빵하게 틀어놓으셨더라고요. 누가 보면 집안이 찜질방인지 알겠어요,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 댁에 오니까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네요. 이 사람하고 어머니 댁에 갔다가 얼마나 황당했는데요. 어떻게 그 여편낸 아들 며느리 앞에서도 그 모양인지 모르겠다. 아휴, 내 잘못이지. 내 잘못이야. 세아가 너한테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보니까 그 집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왔겠구나. 안 되겠다. 우리 당장 밖으로 나가자. 내가 이 동네에서 최고로 고급인 한우집을 알아. 거기 가서 우리 세아가 밥 좀 먹여야겠다. 예비 시아버님은 그러시더니 곧장 저희 정말 비싸 보이는 한우 전문점으로 데려가셨어요. 거기서 고기를 얼마나 많이 시켜주시던지 1년치 먹을 한우를 그때 다 먹고 온 것 같아요. 세아가, 좀 더 먹지 그러냐? 고기만 먹기 물리면 냉면 시켜줄까? 아니면 다른 식사 메뉴 중에 먹고 싶은 건 없어? 아버님, 저 진짜 많이 먹었어요. 이러다 살찔까봐 걱정이에요. 아유, 살이 찌긴 뭐 같죠? 지금 세아가 보면 바람에 날아갈까 걱정이구만. 그러지 말고 실컷 먹고 가. 덕균이 넌 뭐 하고 있어? 세아가 앞접시 고기 빈 거 안 보이냐? 예비 시아버님은 정말 제가 바람에 날아가기라도 할까봐 애지중지하시며 연신 저만 챙겨주셨어요. 오히려 남편이 완전 뒷전이었죠. 전 조금 전 시모에게 모욕을 당한 건 벌써 잊어버리고 예비 남편과 시아버님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답니다. 그렇게 배가 터지게 한우를 먹고 아버님 댁에 들어와서도 과일이며 주전부리며 먹을 걸 잔뜩 챙겨주셨어요. 혹여 제가 시골집에서 자는 걸 불편해할까봐 이부자리 역시 2번, 3번 살펴주셨죠. 세아가, 비록 아직 결혼 전이지만 내가 벌써부터 너한테 미안한 게 참 많다. 사돈 어르신 사부인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귀하게 키운 딸을 우리 집처럼 사연 많은 집에 시집 보내시는 마음이 어떠시겠냐. 혹시 사돈 댁에서 우리 덕균이 마음에 안 들어 하셔도 내가 할 말이 없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 부모님께서도 오빠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세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이거 저희 부모님께서 예물로 준비해 주신 선물이에요. 꼭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말이 나온 김에 저희 부모님이 예비 시아버님께도 전해드리라고 주셨던 금팔찌를 꺼냈습니다. 그 팔찌도 시모와 똑같이 10돈짜리 금팔찌였어요. 이게 다 뭐냐? 아이고, 난 이런 거 못 받는다. 예물이라고 주신 것 같은데 내 이거 마음만 받으마. 난 그저 너희들이 오순도순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 예물은 잘 받았다고 꼭 말씀드리고 다시 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 예비 시아버님은 그러시면서 정중하게 금팔찌를 돌려주셨습니다. 시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전 시모에게 뺏어온 옷걸이까지 다 드리고 싶어졌어요. 전 그때만큼은 고집을 부리며 끝까지 팔찌를 채워드렸답니다. 아버님, 말씀은 정말 감사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정성껏 준비하신 거라 꼭 받아주셔야 돼요. 저희도 이렇게라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거든요. 아버님이 잘 길러주신 아드님을 저희 집 사이로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예요. 예비 시아버님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제 손을 바라보시더니 결국 미소를 지으며 팔찌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받겠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예물보다 이렇게 서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란다. 사돈댁에 내가 직접 전화 드리마. 전 오히려 예물을 너무나 소중하게 받아주시는 예비 시아버님이 감사했습니다. 제가 언제나 꿈꾸던 시댁 생활은 바로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 이후 잘 시간이 되자 시아버님은 칫솔을 깜빡한 절 위에 그 오밤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면에 하나 있는 슈퍼문을 두드려 칫솔을 사다 주시기까지 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고 점심엔 장어까지 사주신 거 있죠? 새아가 어젠 고기 먹었으니까 오늘은 장어 어떠냐? 여기 근처의 도시에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장어집이 있어. 여기까지 내려온 김에 몸보신 제대로 하고 가면 좋지 않니? 거긴 아버지 생신 때나 가던 곳 아니에요? 이야, 재현이 덕분에 저까지 제대로 호강하네요. 우리 새아갈 본 게 생일만큼이나 축하할 일이지. 넌 가서 열심히 장어골 준비나 해. 덕분에 전날 저녁에 이어 그날 점심에도 장어를 배불리 먹고 돌아왔답니다. 아버님, 여긴 제발 제가 계산하게 해주세요. 저 아버님 용돈도 준비 못했는데 자꾸 이렇게 비싼 거 사주시면 마음이 불편해요.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며느리한테 밥 얻어먹는 시애비 마음은 편할 것 같아? 우리 새아가 밥 사주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까우니까 행여나 지가 꺼낼 생각 말거라. 그렇게 1박 2일 동안 시아버님 댁에 머물러서 전 살이 2kg나 찐 거 있죠. 그만큼 예비 시아버지께 큰 사랑을 받고 무사히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시아버님은 제게 하셨던 말씀처럼 직접 서울로 올라오셔서 저희 부모님을 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셨어요. 사부인, 제가 전화로만 인사를 드리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혹시 실례가 된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사돈어른. 오히려 서울까지 올라오시게 해드려서 저희가 죄송하죠. 그 팔찐 예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주세요. 예비 시아버님과 저희 엄만 덕담을 한참이나 주고받으셨고 대화가 한참 무르익자 시아버님은 조심스레 저희 엄마께 무언가를 내미셨습니다. 사부인, 저도 뭔가 답례를 해드려야 하는데 그저 촌부라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이건 제 아들을 잘 부탁드린다는 마음이니 꼭 받아주십시오. 놀랍게도 예비 시아버님이 건네신 선물은 저희 집에서 드린 것과 비슷한 금팔찌였습니다. 아무래도 사부인께서 전문가이시니 제가 준비한 선물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10돈짜리로 준비했는데 부디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시아버님의 선물을 받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엄만 선물을 마음만 받겠다며 정말 기쁘게 돌려드렸어요. 사돈어른, 제가 어떻게 이걸 다시 받겠습니까? 사돈어른께서 제 딸아이를 친딸처럼 대해주신다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사돈도 그러시겠지만 전 제 딸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으로도 10돈, 아니 100돈짜리보다 더 귀한 선물을 받은 기분이에요. 그러니 이 선물은 정말 마음만 받겠습니다. 엄마는 시아버님께 정말 정중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예비 시아버님도 고집을 꺾고 마셨죠. 사부인 뜻이 정 그러시다면 제가 어떻게 억지로 드리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제가 우리 며느리에게 선물하는 것으로 해도 될까요? 그건 허락해 주시겠죠? 시아버님은 그러시며 제 팔목에 금팔찌를 채워주셨어요. 엄마도 그거 막을 수 없으셨는지 결국 웃으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저흰 모두 각자의 손목에 마음에 금보다 더 귀한 선물을 하나씩 나눠 갖게 되었답니다. 물론 시모만 빼고서요. 잘난 아들을 앞세워 욕심만 부리던 시모에겐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네요. 전 그 이후에도 결혼 전까지 계속 예비 시아버님께만 연락을 드리며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제가 시모와 연락을 끊으니 시누이하고도 자주 볼 기회가 많아졌어요. 저희 시누이도 시아버님 성격을 닮았는지 참 베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새언니, 결혼 전에 신부들 피부 관리 많이 받는다면서요. 제가 주변에 먼저 결혼한 언니들한테 물어물어서 좋은 샵으로 예약해뒀어요. 이건 시누이가 주는 결혼 선물이니까 대신 저랑 같이 가서 받아요. 아가씨, 그런 마사지 엄청 비싸다던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나중에 아가씨 결혼할 때 진짜 최고급 혼수로 선물할게요. 에이, 그건 저희 오빠한테 삥 뜯을 계획이 다 있어요. 가만,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이니까 그러면 언니한테도 선물 받는 게 되려나요? 그러면 순수하게 오빠 용돈 내서 삥 뜯을게요. 그러면서 신우의 표정이 얼마나 결혼해 보이던지 그 표정을 보고 저도 한참이나 웃었답니다. 물론 결혼 준비라며 시모와 연락을 아예 끊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제 방패막이가 돼준 것도 저희 신우이랍니다. 혹시 엄마한테 전화 안 왔죠? 혹시 우는 소리 하시면서 전화 와도 절대 받지 마세요, 새언니. 아니다. 아예 차단하세요. 그거 그 못 받은 금목걸이 생각나서 그러는 거라니까요. 누가 보면 하나 있는 딸이 참 냉정하다고 하시겠지만 이건 우리 엄마를 겪어봐야 알아요. 겪어본 사람이면 오빠나 저나 왜 이렇게까지 하는 줄 이해한다니까요. 저도 시댁 식구들이 먼저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시는 걸 보고 결혼식에 시모를 불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멀쩡히 살아계신 시모만 결혼식에 부르지 않는 건 도저히 못할 짓 같았거든요. 남편이 지금은 먼저 나서 안 불러도 된다고 하지만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빠, 나 진짜 신중하게 결정했는데 아무래도 결혼식장에 어머님을 모셔야 할 것 같아. 당신은 괜찮다고 하지만 나중에 내가 후회할 것 같아. 나도 며느리 도리를 다해야 어머니께 당당하게 할 말이 있을 것 같고. 정말 괜찮겠어? 내 입장 때문에 그런 거면 난 괜찮아. 그래도 막말뿐인 우리 어머니를 나보다 더 생각해줘서 고마워. 난 언제나 네 선택에 따를 거야. 전 고심 끝에 시모를 결혼식장에 모셨습니다. 저희 엄마 화촉 점화도 하시고 시아버님과 나란히 혼주석에 앉혀드렸고요. 물론 두 분은 멀찌감치 떨어져 앉으셨지만요. 시모는 결혼 직전에 남편과 신우에게 잔소리를 꽤나 들으시고 결혼식 내내 잔뜩 귀가 주고 가만히 앉아만 계셨어요. 전 그런 시모가 조금 짠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 옆에 있던 신우이가 절 번쩍 정신 차리게 해주었어요. 새언니, 엄마 표정 보고 속지 마세요. 저거 연기예요, 연기. 지금 하객들도 있고 사돈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저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마음 쓰지 마세요. 알겠죠? 아니나 다를까 결혼식 내내 조용하시던 시모는 식이 끝나자 넌지시 축의금이 얼마나 나왔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여기 하객 중에 내 손님도 많을 텐데 나한테도 좀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많이 달라고는 안 그럴 테니까 딱 4분의 1 정도는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니, 말이 되는 소리 하세요. 괜히 장인 장모님 들으실까 봐 무서우니까 그런 소리 꺼내지도 마시라고요. 그리고 여기 어머니 손님이 어딨어요? 친척 어르신들도 어머니 얼굴 보자마자 바로 식사하러 가셨잖아요. 다행히 남편이 알아서 자르는 바람에 축의금 소린 쏙 들어가고 말았네요. 그렇게 행복하게 결혼식을 올린 후에도 시모는 종종 전화를 걸어와 왜 시아버지와 본인을 차별하냐고 대놓고 서운해하셨어요. 아니, 너희도 정말 너무하다. 너희 시부만 부모고 난 사람도 아니냐? 왜 나한테 전화 한 통이 없어? 설마 너 아직도 그때 그 금목걸이 때문에 화가 난 거야? 넌 참 속도 좁다. 어머님, 전 속이 좁아서 이번 명절에도 아버님 댁에만 들릴 것 같아요. 아버님 댁에 가면 쌀도 주시고 유기농으로 기른 상추니 깻잎이니 그런 것도 하나를 안겨주시거든요. 어머님 댁에 가면 저만 쫄쫄 굶고 올 텐데 제가 배가 고파서 어떻게 가겠어요. 결혼하고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시모와 저희 부부 사이는 이렇게 냉랭하기만 합니다. 가끔은 남편에게 미안해서 저 빼고 혼자라도 시모를 뵙고 오라고 하기도 해요. 하지만 남편은 절대 안 간다고 저보다 더 싫은 내색을 보입니다. 때문에 전 명절날이나 생신날 시아버님 댁에만 방문하고 있고요. 새아가, 이거 네가 좋아한다는 그 뭐냐, 치즈케이크다. 이거 읍내 가서 몇 번을 물어서 사왔어. 이거 맞지? 우리 며느리가 드디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데 우리 축하 파티라도 해야지. 얼마 전엔 제가 드디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시아버님이 그걸 들으시고 직접 축하 파티까지 열어주셨어요. 전 시모가 그렇게나 좋아하던 정규직이 된 거죠. 정규직, 비정규직 그게 무슨 상관이겠냐만. 그래도 네 시모한텐 얘기하지 마라. 또 무슨 난리를 칠까 무섭다 아주. 세아가 너 그 목걸이 아직도 잘 가지고 있지? 행여나 네 시모에게 뺏기지 말고. 네, 그럼요 아버님. 그 목걸이는 잘 간직해뒀다가 나중에 저희 아이 태어나면 녹여서 선물해 주려고요. 뭐 나중에 아이가 물으면 친할머니가 해준 선물이라고 하죠. 참 우리 며느리 속도 넓다. 속도 넓어. 우리 며느리가 대인배야 아주. 저희 부부와 시아버님은 그러면서 서로 빵 터져 웃고 말았습니다. 새삼 이렇게 살다 보니 시모 때문에 웃을 날이 오기도 하네요. 그 뒤로도 저희 가족은 작은 일에도 함께 웃고 축하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남편과 전 언제나 서로를 믿고 존중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자고 다짐하고 있어요. 요즘엔 슬슬 아이 가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에게도 가족끼리 다투고 얼굴 붉히며 사는 모습보단 언제나 제일 가까운 곳에서 응원해주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요.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기도 하고요. 옛날에 어느 집이나 가온을 가와 만사성으로 적어두었던 기억이 납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이 말이 정말 딱 맞는 말 같네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저희 시모의 막말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따뜻하고 정다운 저희 가족들의 이야기를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